예, 바로 앞에 질의하신 정운천 의원님하고 조홍천 의원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왜 한 사람이 두 번 하냐고 그럴 수가 있겠는데 저는 남양주갑 출신의 조홍천 의원입니다. 오늘 야당 의원님들께서 뭐 방금 존경하는 정운천 의원님은 원전 정책에 대해서 또 꼬집어 주셨고 또 남북 교류협력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또 난민 말씀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정부의 예산이란 것이 그 집권 세력이 대선을 포함한 그 집권의 일련 과정에서 실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고 또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아주 정밀한 현실 감각으로 풀어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예산안이라는 것은 그런 가치와 감각이 종합적으로 집약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2019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치 판단, 목적과 수단이 정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은 정말 감사한데 그게 아니고 저주 혹은 폄훼 혹은 막연한 불안 심리 조장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또 지향하는 가치와 미래에 대한 정사진이 서로 제시되고 격렬하게 논의하면서 타협을 이루는 아름다운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리님, 예, 올해 예산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그 성공과 실패의 책임은 온전히 집행을 맡고 있는 정부의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총리님, 절박함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 그 성과를 마땅히 자임하실 수 있겠나 그 각오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가 우리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고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고용이 부진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 몹시 뼈아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명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예, 꼭 그런 마음 초심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웬 재수 없는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 집권 3년 차에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고 대구 지하철 공사장에서 또 가스 폭발로 인해서 대량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3년 차에 진승영 게이트, 정현중 게이트 이런 또 권력형 비리 같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집권 3년 차 되면은 그 아주 안 좋은 징크스가 생기고 계속 거듭이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민심 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 차는 그런 과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고 또 당정 간의 소통, 또 야당과도 소통을 하는 또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아주 절절한 각오가 있어야 될 것이 각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총리께서 뭐 강구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뭐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무슨 한두 가지 방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부 내부의 긴장감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강화 이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부는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성장 예산이라는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이 야당 쪽에서는 세금 중독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 등 날카로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흔히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 정부도 용어만 달리했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비슷한 거를 구사해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정부에서 완전히 새로 시작한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그 소득주 성장의 이제 정책 패키지에는 그 일자리 창출, 또 인건비 문제, 또 생계비 절감, 또 사회 안전망 구축, 인적 투자 이렇게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그 과거에도 또 어느 정부도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들으시죠. 예. 2014년도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처분 소득의 증가 없이는 구조적 내수 부진이나 축소 지향적 성장 프로세스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증가라는 것이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과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2014년도에 41조 원을 시중에 풀고 또 2015년도에 22조 상당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중에 있는 건데요. 글자가 너무 작네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어쨌든 필요적 경비를 다 줄인다, 일자리를 늘린다, 또 창조 경제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예, 다음. 이명박 대통령 공약집에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일자리를 늘려서 양극화를 극복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로자와 서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각종 생활 필요성 경비들을 인하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용어만 조금 달리했을 뿐이지 그 기조는 거의 비슷한 것이고, 다만 이제 이 정부에서 좀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요거 하나가 이제 너무 강조를 하는 바람에, 혹은 언론에서 이걸 너무 포인트로 잡는 바람에 그렇게 호도된 점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당에서 자꾸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는데 경제부총리께서는 그런 평가에 동의를 하시나요? 소득주 정책의 패키지는 단시간 내 성과가 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당히 지속적인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추진을 해야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시장의 수용성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일부의 수정 보완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긴 호흡으로 봐주셔야지 성과가 날 수 있는.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란 것이 가계 소득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면은 국내 소비가 증가가 되고, 이로 인해서 국내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중물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부총리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